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TV의 한도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제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자, 5월, 그리고 6월, 이제,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이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다발적인 그런 악재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당히 경제 쪽에서 본다라면 정말 십수년 만에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바로 이제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이 CPI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있고, 그냥 이제 물가 지수가 있는데, 에너지하고 이걸 제외한 부분은 아마 조금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가격 추이를 볼 거예요. 지금 가격이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지금 물가 상황이 어떤지 좀 예측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많은 또 기업에서 또는 화물연대도 그렇고 이 결국에는 돈과 연관되어서 파업이라던가 이런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앞으로 경제는 이렇게 될 거다. 제가 그 예측을 좀 보여드릴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연준에서도 그렇고 뭐 경제에 대해서 아직 괜찮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당장만 볼 것이 아니라 앞을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원자재 가격의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006년과 2007년의 모습과 상당히 복사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을 겁니다. 하나 다른 게 있다라면 그때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었고 지금은 공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돼 버렸죠.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뭐 마무리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물이라던가 이런 쪽 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의 가격을 보게 되면 바로 그 2006년에서 2008년, 9년 요 사이에 발생했던 그 가격, 예, 그걸 이제 돌파한 겁니다. 자, 구리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2008년도, 7년도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왔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라 합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간에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빚을 냈던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항상 빚이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을 샀던 분도 마찬가지고 좀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빠져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뒤를 받쳐줄 세력이 없는 겁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그중에서 가장 먼저 빠지는 게 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도 꿈만 가지고 올라갔던 성장주들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바로 2015년 만에 지금 고점을 탈환한 겁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최근에 5만에서 4만 달러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조정은 좀 최고점 대비해서는 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다가요. 꺾였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이 바닥을 치면서 한번 올라왔던 부분입니다. 이제는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밀린 거 가지고 정점을 찍었다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정점일 수 있지만 여기서
채공 시간이 길어지면 역시 금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정점을 찍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쉽지 않은 모습이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일단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정점을 찍어서 좀 내려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는데 문제는 원유 가격입니다. 물론 2006년도에 150불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가 2007년, 6년이거든요. 바로 유가가 150불을 넘었던 시점입니다. 지금 120불 대니까요. 거의 뭐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어쨌든 여기서 중국의 경제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고 한다라면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유가는 원유는 생산이 쉽지 않은 러시아 때문에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상황이 된다라면 유가는 빠질 이유보다는 또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물가 상승률이 꺾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천연가스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이때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천연가스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철강석, 그러니까 작년에 강세를 보였던 이런 철강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안정을 좀 찾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라든가 뭐 배라든가 뭐 이런 뭐 건설에 들어가는 철강석 가격은 그래도 약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잠깐 밀렸다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을 찾았다라고 보긴 또 어려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니켈 가격도 잘 가다 좀 눌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상승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그런 모습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운임지수는 좀 밀렸어요. 상하 운임지수는 좀 조정을 좀 받아줬고 영국에서 하고 있는 HRCI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BDI 지수 요것도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리는 모습들이 있었죠. 옥수수 선물 가격입니다. 여기 2008년도 때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그때 복사판이죠. 자, 그럼 우리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2008년과 같은 위기가 향후 1, 2년 안에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과거에 그랬으니까가 아니라 배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가 되는 겁니다. 자, 옥수수 선물 가격대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면 금리 속도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대두 선물 가격 같은 경우 역시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혀 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물가 지수가 급격하게 축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8.3이었는데 8.1일 거냐 또는 8.5로 다시 갈 거냐의 싸움이에요. 만약에 이게 8.5를 가버리게 되거나 8.3 이렇게만 유지돼도 시장은 충격을 받습니다.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8.1만 나와도 시장은 오히려 2번 연속 꺾였기 때문에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 모습만 본다면 이게 정점을 찍었다라 보기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밀 가격도 역시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런던의 밀 가격도 역시 최고치를 런던의 밀 가격은 아예 그냥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알루미늄 가격 요건 좀 많이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는 좀 밀려줬다라는 거죠. 철강 코일도 밀려줬습니다. 이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공품이라든가 이 제품에 대한 그런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에너지, 물론 근원물가지에서 이게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물가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두유 가격도 역시 굉장히 가파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연 가격도 여전히 높은, 좀 가다가 밀리긴 했지만 좀 여전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석 가격도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금속 가격들은 좀 많이 밀려줬습니다. 그런데 금속 제외하고는 여전히 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가격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에서 3분의 1 정도를 이것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 반도체, 물론 이제 반도체 가격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 디램 가격들은 조금 밀려 있는 모습이고, 낸드도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조정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걸 통틀어 보게 되면 CPI 지수는 높아질 것 같은데 근원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에서는 에너지라든가 생필품에 대한 가격 변동률은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이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를 한번 지켜볼게요. 지금의 경제를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충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동이 제한이 됐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원유가 폭락하게 되면서 이 원유 생산량이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때 손실봤던 걸 또 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산유국에서도 쉽게 증산을 잘 안 하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동 제한을 하니까 공급망 충격이 온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한 겁니다. 이때 공급망 충격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자, 금리 원인이 발생했다. 지금 원인. 이거는 원인 제공의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를 부양하는 시도가 나타났는데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부양을 했죠. 그래서 유동성이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자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 거죠. 여기서 자산 가격은 부동산 폭등했죠. 주식 폭등했지요. 예. 폭등을 틈타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자기 몸값보다 높게 상장을 했습니다. 쿠팡이 100조 원 상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산 가격 급등을 한 거죠. 그럼 자산 가격 급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력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소비력은 증가를 했는데 공급이 부족을 해요. 쇼티지가 발생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충격이 온 것이 여기서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리를 인상하는 단계죠. 그래서 유동성이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 지금이 이런 상황이죠.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자산 가격이 급락합니다. 자, 여기에서 물가 급등하고 있는 거죠. 폭등하고 있습니다. 물가, 그죠? 그리고 물가 폭등하면 임금도 상승을 합니다. 또다시 물가 상승이 이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생산을 보게 되면 자본 그리고 뭐 투입되는 원자재 있겠죠? 거기에 인력이 들어갑니다. 또 별도로. 그러니까 인력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이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자산 가격이 떨어졌고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소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소비력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꿈도 뭐 꿈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향후 1, 2년 내에 이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항상 그렇게 됐죠. 우리 대공황 전에도 그랬고 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마찬가지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 거죠. 항상 이런 과잉 이렇게 열풍이 일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과잉 공급이 들어가면서 과잉 생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 2006년, 2007년까지 그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다가 대폭락이 나왔죠. 농산물, 뭐 구리 할 것 없이 대폭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대폭락 발생하다가 지금 15년 만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실적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충격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경제 충격이 오느냐를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이제 부채 때문에 오는 거죠. 디레버리징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디레버리징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자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지금 당장 금리를 할 수는 아니죠. 이 얘기들은 향후 2, 3년을 주기를 두고, 주기라기보다는 2, 3년의 기간을 두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2006년, 2007년도에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오고 소비가 급감하면서, 그리고 그때 바로 부동산에서 버블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 터진 거죠. 근데 지금도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주를 보게 되면 천정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경매라던가 차압 건수가 이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에서. 자, 그리고 모기지 신청 건수가 22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미국의 주택을 높게 사줄 사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가격도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지금은 못 느끼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여파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또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또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내리는 초반에는 돈을 절대 벌 수가 없습니다. 한참 내리고 나서 6개월에서 7, 8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부터 이제 시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시점들을 다 시나리오로 짜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돈마네TV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